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2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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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래요. 오늘도 32도. 저희 약국도 이제 우리 기상학 전문가이신 기도원님 여름이라고 하는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일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어간 게 한 3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갔어요. 물론 월요일 날 뭐 비가 와서 자꾸 떨어진다는데 떨어져도 한 25도 정도 된다 그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여름이라고 그렇죠. 불러도 네.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5월도 다 가고. 그러네요. 네. 자, 저희 지난 방송에 그 쿠바에 계시느라고 못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하셔서 하하하. 쿠바에서 예, 같이 잘, 활동하는 네. 분들하고 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쿠바에 있었으니까 대략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사하게 잘 다녀오셔서. 지난번에 그 공언한 대로 어떻게 쌀사는 많이 하셨나요? 예,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추기도 하고 음악도 많이 들으려고는 했는데 저는 블로그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쿠바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 현실로 직접 이제 쿠바를 겪다 보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생활 환경, 뭐 사회나 이런 부분을 약간이나마 느끼게 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 우선 공기도 너무 다르고 매연도 너무 심하고 냄새도 너무 많고요. 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연이 심해요? 거기가 그렇대요. 이게 제가 좀 네. 힘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닷가에 있어서의 그렇죠. 그 봤을 카리브해 때는, 연안에 봤을 때는 캐리비안에 거기 공장이 많던가요? 공장이 많은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제조업이 워낙에 발달하지 않아서 공장도 거의 보기 힘든데 차들의 매연이 엄청 심해요. 차가 오래돼서. 자동차들이 이제 그 미국이 잠깐 1900년대 초반에 한 반세기 동안 쿠바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올드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서 그거를 정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그 차들을 굴려가고 있으니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제재 때문에 차나 이런 것들이 네네네, 맞아요. 새 차들이 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계속 낡은 차를 이제 고쳐 쓰다 보니 이제 그런 거의 재활용의 달인들. 네. 쿠바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품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야 됐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잘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잠깐 며칠 있었지만 그 생활이 제가 생각보다 여행을 쉽진 않다. 끝나가는 마지막 날인가 다른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싫어. 다들 대부분 다 전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쿠바에 대한 좀 환상이 있긴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찌드는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린 이 물질 문명에 정말 많이 그럴 익숙해져 수도 있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길들여져 맞아요. 있어서 거기는 이제 그런 상하수도 시설 자체도 우리랑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길거리에 있는 오물들이나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후각에 좀 예민한 사람이긴 하지만 길거리를 그 수도 아바나의 수도 한복판의 거리를 지나는데 그 화장실 냄새가 사방에 그 도심에서 계속 날 정도 그 정도량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 지금 이제 여행 가서 이제 간단한 이런 에피소드들 말씀하셨지만 쿠바가 또 의료 시스템이 또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과 다르게 또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의 모습도 좀 한 번쯤 다시 보고 그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 쿠바의 역사, 쿠바에 대한 정보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면 쿠바가 이제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섬나라잖아요. 근데 이 섬나라가 굉장히 큰 섬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남한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섬나라이고 예, 당연히 기온은 적도 부근이다 보니 무지하게 덥고 습하고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제가 갔던 5월이 아마 우기가 시작하는 그 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언어는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처음 보니까 그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러시아어도 같이 공동으로 공용어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쿠바를 보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주민이 살았었는데 이제 16세기인가요? 1500 몇 년대 콜럼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백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균들과 같이 이주를 해서 원주민들이 거의 그렇죠. 병으로 네. 싹 다 거의 전염병. 죽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을 어떻게 얻어야 되니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대량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세계 여러 곳에서 인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혼혈 인종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인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인종차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의 그 식민지로서 거의 한 1800 몇 년도까지 스페인 식민지였었잖아요. 또 식민지였다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쿠바의 영웅 호세 마르티가 등장을 하는데 쿠바 어디를 가든 보면은 호세 마르티 동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동네에도 많고 어디를 걸어가도 동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호세 마르티라는 사람이 시인이자 정치가이긴 한데 이때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순국을 하기는 했는데 이때 이제 거의 그 전쟁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때 쿠바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쿠바를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탕수수가 워낙에 잘 수입하는 경제적 이점도 있는 거고 지리적인 위치도 이점도 있는 거고 미국이 이 스페인 독립전쟁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에 입어서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의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이기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해서 쿠바가 독립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미군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식민지로서의 한 반세기 이상 살았던 지내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쿠바 혁명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게바라나 뭐 피델 카스트로, 카스트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룩한 혁명이 1950 몇 년? 6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 반세기 이상 거의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서 쿠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쿠바는 거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다고 보시면 되죠. 그때 이제 미국의 인프라가 싹 다 만들어진 거고 그때 세웠던 건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은 건물들이 막 뚝뚝뚝뚝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새로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재나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니까 지어야 될 건물은 너무 많고 지으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나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때 아무튼 이제 미국의 그런 경제적 식민지로 지내다가 체게바라나 카스트로가 등장을 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 일종의 쿠바 공화국이 그때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쿠바 혁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근데 이 카스트로나 체게바라 이런 쪽의 그때 혁명군들이 공산주의를 일찍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한 거는 아니었고 쿠바 혁명을 한 이후에도 그렇게 친미, 친소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혁명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 온 인프라들을 싹 다 나라에서 뺏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호텔, 건물, 모든 것들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거를 다 국유화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미국에서 생긴 거고 또 쿠바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적인 소련이 보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 거고 지금 오늘날의 쿠바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쿠바에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대요. 에? 네, 사과. 왜요? 사과를 거기에서는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열대 지방이니까 재배할 수가 없죠. 근데 근데- 경제 제재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있죠. 그렇지. 근데 그 이제 소련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소련한테 사탕수수를 수출을 하고 소련한테 이제 석유나 그런 기술 기계 같은 걸 받아들여고 하면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시대였대요.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그런 과일이나 이런 걸 수입해서 먹는 게 크게 사회주의 어렵지 무역 않았다는 경제가 거야. 있었을 때는 잘 살았었던 가능. 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쿠바에 거의 암울한 시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시절을 겪은 사람들과 그 이전에 6, 78년대를 그 쿠바의 그런 황금기를 지냈던 사람들과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있겠네요.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련 붕괴 이후에 극심한 정말 미국의 그런 봉쇄 정책도 꾸준히 있었고, 그래서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개들이 없어지고 그랬대요. 다 먹을 게 먹어서.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그런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도 그때 좀 많이, 그것 때문에도 그런 질환이 없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들도 있고. 비만이나 고혈압, 예.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 근데 그 시기에도 이 나라는, 쿠바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게 그 무상 의료나 무상 교육이나 이런 정책은 꾸준히 계속 갖고 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도 그런 국가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그 의료나 교육에 대한 그런 전 국민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는 꾸준히 갖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던 거고,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그래서 차츰차츰 개방 정책을 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 1995년인가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연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수 매우 매우 네. 살기 힘들다는 거. 있죠. 그 이제 쿠바 국민들이 이제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동네 공원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저는 좀 놀랐던 게, 우리 같은 경우에 동네 공원에서 막 신나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이런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나게 음악을 누가 연주를 하고 그 막 춤을 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과 돼가지고 막 살사를 치고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주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거잖아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는 공원도 심지어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종로나 이런데. 우리는 그런 세대 간의 교류, 거기도 세대 간의 교류는 잘 안 되긴 하지만 어떤 좀 노인층의 그런 국민들이 우리보다는 좀 덜 배제가 된다는 느낌, 그런 거를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적대감이나 그런 벽이 없다는 느낌, 그런 거는 항상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뭐 표정들이나 이런 거는 좀 밝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그래도 그 그 안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서로 간의 그런 거는 오히려 인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긴 느낌이 할 거고. 있었군요. 쿠바 그 만나셨던 네네. 분들은 그런 경제 제재로 인해서 어떤 경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 내지는 좀 못 산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나요? 본인, 그러니까 그게 저희 버스를 운전해 주신 버스 운전기사는 또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어디가 아픈데 돈이 있어도 이제 뭐 약을 살 수 없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계시고, 뭐 어쨌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쿠바가 이렇게 했던 지금 업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보여지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자부심일까라는 의심도 약간은 드는 게, 이게 워낙 당 자체도 공산당 일당 체제인데다가 카스트로가 집권을 한 것도 거의 지금 뭐 혁명 이후 최근까지 거의 카스트로 형제가 다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뭐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100%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너무 이게 좀 반민주적이고
억압돼 있고 그런 사회 아니야? 하지만 국민들이 생활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억압돼 있고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술이나 뭐 어떤 교육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특히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직된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적응을 했는지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특유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는지 하지만 그런 시스템에서도 그들은 그런 자유로운 문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쿠바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있어요? 몇 가지 사진이 올라왔던데 네네네. 뭐그 주점인가 아니면 그런 카페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그 두런두런 모여 앉아 그 술을 좀 많이 먹는 모습이 보였는데 쿠바의 술집이요. 아, 그거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우리가 되게 잘 나간다는 그런 술집 이런 데를 보면 술집이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걸 보면 단순한 술집, 획일화된 술집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공간에서 안에서 보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저쪽 어디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좀 생기고 했는데, 그리고 뭐 이태원이나 뭐 경리단길이나 아무튼 좀 핫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곳들이 우리는 최근 한 5년 안에 종종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핫 플레이스에 있는 그런 음식점 술집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또 그게 이렇게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쿠바의 그런 음식 문화, 뭐 어쨌든 술집 문화, 식당 문화들을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를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쿠바에 가 계실 동안 네네. 그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카톡이나 인터넷이 제대로 안 인터넷이 안 되는데 되잖아요. 예, 안 되고 맞아요. 있죠? 예, 인터넷이 안 돼서 길거리에 거기는 막 줄을 아무튼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배급 받으려고 줄 서 있고 뭐 뭘 사려고 줄 서 있고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 카드를 사려면 또 줄을 또 사가지고 인터넷 1시간권을 사서 다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으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다 앉아 있으면 거기가 인터넷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권을 이제 거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고 그렇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거의 원격 불가능해요. 의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격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그게 곧 있으면은 풀리지 않겠어요? 뭐가요? 아, 그런 부분이 안 풀릴 거예요? 인터넷 같은 거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어디서요? 외부에서. 국가가 이제 그거를, 쿠바라는 나라도 이제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를 지금 막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도 최근부터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거고, 그럼 매매나 자본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쿠바의 그 고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그런 경제적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쿠바도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쿠바를 가봐서 느낀 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너무 없어. 슈퍼에도 냉장고에 음식들이 하나 없는, 텅텅 비어 있고, 약국에 가도 약장에 약들이 몇 가지 있지 않고, 약사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약사들 바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산책할 때 보니까 딱 약국 문이 열자마자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우르르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무튼 약사는 바빠 보였는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생약 같은 걸로 무슨 요법, 뭐 자연 요법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약국에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고, 약국은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는 거는 약국도 많고 좀 어렵지 않게 잘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 비었다는 좀 많이 비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쿠바의 의료 시스템이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쿠바 국민들이 이렇게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자신들의 의료 체계, 그리고 또 예,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네, 거기에 저희가 대해서 또 좀 얘기 예, 좀 잠깐 자료를 들어주시죠. 좀 자료는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걸 많이 봐도 쿠바 했을 때 이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어떤 해결점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무엇을 찾아야 될까라는 그런 시각의 글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그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의료 교육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전체 그 정말 하부 시스템에서 그 위상부 시스템까지 정말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결이 쫙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그거 대응 방식이나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각 시스템이에요.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네네. 잘 짜여져 굉장히 잘 튼튼하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경우에도 동네마다 1차, 2차, 3차 병원이 나뉘어져 있고 1차 병원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치의라고 하죠. 120가구를 진료하는 한 명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구 가구별로. 수의 가구별로. 가구에 대비해서 가구 의사가 딱 대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콘솔토리오라고 해가지고 1차 의료원이 동네마다 무조건 한 개씩 있고 의사는 심지어 거기서 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서 안 살려고 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기는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 살면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의사들이 기핀을 하려고는 하긴 한다는데 어쨌든 1차 의료원들이 그렇게 전국에 다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 1차 의료원 그거를 이제 한 3, 40개를 한 번에 2차 의료원에서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1차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환자다. 2차로 보내요. 그럼 2차에서도 또 2차가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2차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건 3차에 보내고 그 1, 2, 3차의 그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전달 있고 체계가 잘 돼 있네요. 그렇죠. 3차 병원이 몇 개나 돼요? 3차 병원은 굉장히 많던데요. 뭐 종합병원도 있고 외과병원, 소아병원, 산부인과 다 있어요. 그래서 병원 숫자도 많고 의사 숫자가 그 인구 대비 의사 숫자의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은 안 나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의사도 많고 네네. 그 그래서 3차 병원이 우리처럼 이렇게 종합병원 이런 식은 아닌가 봐요. 종합병원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전문 단과 병원도 병원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의 의사를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의대도 쫙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교육 모델이기 때문에 다 의과대학을 다니는 것도 무료고 무상이고 거기서 배출된 그 의과대학을 다니는 중에 의무적으로 1차, 2차 그 의료기관에 가서 직접 진료를 해요. 학생들이. 아,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진료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엔 사회에서 한 2년 정도 일종의 인턴십이라고 하는 모든 직업을 거기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는 한 2년 정도 그런 사회 그런 정부 그 자기 지역 내의 어떤 관련 업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공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의대뿐만이 아니고 의대뿐만 아니라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니까 그 많은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을 그쪽에 다 이제 전국에 있는 1, 2, 3차 의료원에 다 배치를 해서 의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여태까지 잘 굴러오고 있었고 그래서 쿠바를 먹여 살리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산업이 의료 서비스 수출이나 관광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굉장히 이제 외부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오는 쿠바로서는 아주 고마운 그런 거라고 봐야 되긴 근데 그게 하겠죠. 저기 뭐죠? 보통 베네수엘라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했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의사들도 많이 보내고. 네. 근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아져서 음. 쿠바도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의사들 수출하고 이랬던 문제들이. 그래도 의료인력이나.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다른 지역에도 세계 여러 군데로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그 중남미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어쨌든 쿠바는 우리에 비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시스템이나 이런 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거거든요. 특히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의료 시스템은 어떤 비율, 영아 사망률부터 평균 뭐 수명 이런 걸로는 굉장히 또 자료가 좋아요. 안 그래도 그거 한번 여쭤봐요. 그러면 쿠바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망률 1위가 뭐 암,
뭐 이런 식의 건강 지표들, 영아 사망률 얼마, 뭐 평균 수명은 얼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굉장히 이제 쿠바 같은 정확한 경우는 수치는 높아요. 좀 미국보다 뭐 영아 사망률은 더 낮다나 그리고 평균 수명 장수 그 노인들 연령도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를 해도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국가이거든요. 가장 많은 질환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제가 안 봤어요. 폴리코사놀만 열심히 먹는다는 것만 보고 그래서 질환이 무엇인지는 그 백신이나 이런 거 그럴 수도 개발돼 있겠다. 있고 폴리코사놀을 많이 먹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적어서 오래 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저기 봤을 뭐야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다니엘 크레이크인가? 다니엘 블레이크죠? 아 갑자기 무슨 때는. 나다니엘 뭐 나다니엘. 거기서 이제 봤을 때 약간 좀 어두운 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NHS를 봤을 때 약간 어두운 면에 있어서의 맞아요. 어떤 예. 그 소위 말해서 그 그쵸. 대기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이 길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다 그 드러내야 된다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기가 진료를 받고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적정하게 그 다음에 필요한 약, 그 다음 필요한 진료를 즉시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나름대로, 만큼. 좀 이렇게 충분하게. 근데 약간 좀 얘기를 했을 때는 약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또 우리의 그런데도 기준하면은 건강 우리를 수준이 높다고 비교하면은 약의 종류나 양이나 이런 건 적는데 물론 이게 무상이라는 거에 대한 함정이 그런 이면이 이런 거인 거예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공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불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럴 그게 수가 안 되는 거. 없는 거.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거를 선택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대체제나 경쟁이 없는 그리고 거죠.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인구당 또 의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거기로만 또 가야 되는데 거기만 가야 근데 되지. 문제는 그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 우리처럼 민간 병원이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아. 아니, 모든 병원엔 다 1, 2, 3차 그 안에만 있는 거지 그 외의 병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의사들의 수준이 일정 정도 쫙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물론 이제 실력이 좋은 의사도 있을 거고 좀 떨어진 의사도 있는데 한 번 딱 정해진 의사하고만 이렇게 해야 되면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여기는 좀 다른 게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에 그런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게 무조건 경쟁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교육의 경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절대평가가 대부분 다 모든 그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다 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의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나 의대를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대신에 하자. 졸업을 하는 데까지의 그 절대평가 기준이 그렇죠. 굉장히 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 약간씩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인 그 거는 기본적인 선들은 다 이상 유지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나라에서 돈 대주고 공부 시켰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나와.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참 좋네요. 그 음. 어쨌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경쟁만을 통해서 나왔던 교육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인재의 실력이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근데 사실 사회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배치돼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해내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는 예. 쿠바의 교육이 조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참 단점이 그런 의사나 이 교육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인 교사나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쿠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배급을 받잖아요. 국가에서 배급을 받는데 이 배급의 양은 정말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양만 배급을 받고 자기의 월급으로 이제 그 나머지를 충당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이라는 게 대략 한 달 월급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30에서 50달러 수준으로 되는데 보통 이제 의사나 교사 이런 사람들의 월급 보통 뭐 30에서 50달러 그 수준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뭐 택시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급여가 굉장히 또 높게 책정이 되고 왜냐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그 외국 달러는 아니지만 외국 돈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워낙에 그 현지 돈과 그 외국 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워낙에 24배인가 25배인 환율이 차이가 많이 거거든요. 나는군요. 예, 돈의 차이가. 그러니까 관광업에 종사를 해야지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이 직업 의사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업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지금 그러면은 문제인 더 거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런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의사에 돈 대해서 벌려고만 하는 게 굉장히 아닐까. 존경심을 네. 갖고 있는 문화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게 이제 딱히 이걸로 했을 때 이제 막 잘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직업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료 인력에 대한 그 유출 이런 부분도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 예. 차원에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사가 의사들 나가는 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쿠바 안에서 가능해요? 국내 법상으로 이렇게 외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하진 않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의사로서 다른 나라에서 의사로서의 그러니까. 인력을 하려면 또 음. 거기서의 또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또 조건을 또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평가 기준이 음. 높아서 그게 어느 나라 공부하는 게, 가도 예. 공부하는 게 그닥 어려운. 그리고 쿠바에서는 해외 그 외국인들도 의대에 무료 진학을 할 수 있는데 무료로 교육이 무상이에요. 외국인들도 대신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뭐 있죠. 외국에 이제 그런 빈민국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2년인가 몇 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바의 그런 아바나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에 나왔다는 거는 세계적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메리트로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사는데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있어 사는 것보다는 그런 걸 이제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약사들은 좀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어, 물어보려고. 음. 약사 아까 약국도 이제 생각보다 많고 근데 이제 약이 없다고도 하는데 약사님들은 또 바쁘다고 하시니까 거기도 처방전을 받아요. 우리는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일단 뭐가 많고 뭐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약품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그것이 우리 없는 상황에서 약사님들이 왜 바쁠지가. 공무원인 거잖아요. 일종의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약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나라에서 배급 그렇게 들어온 약들을 갖고 의사 1차나 2차에서 받은 처방전 환자들의 처방전을 갖고 약을 주는데 약값은 굉장히 싸요. 이 그 처방전에 의한 약값은 그것도 거의 뭐 무상에 가깝다시피 굉장히 싸니까 그 약값 마진으로 약사들이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약사들도 급여가 있는 거인 나라에서 거예요. 공급받는 예. 식인가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쿠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배급 문화가 워낙에 이제 일상적으로 정착이 되어 오랜 시간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가게나 상점 이런 데서 국가에서 받은 거를 판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뒤로 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뒤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이제 그게 우리로 치면은 도둑질이고 그 나라에서 준 거를 그냥 자기가 슬쩍 한다는 빼돌리는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사는데 그런 게 이제 다 그냥 암암리에 이제 일상화된 그런 모습인 거고 아마도 추측건데 약국도 약품을 그런 뭐 가능성이 있지 별로 않을까. 많지 않다고 하면 재화가 귀하니까 약품이 귀한 거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막 이런 비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약들을 막 많이 구비해 있지도 않고 종류도 많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대체의학 뭐 그런 뭐 자연요법 동종요법이라든지 이런 뭐 것들. 이런 것도 폴리코사놀도 그 중에 네. 하나일 것 같고 그런 것 왜냐하면 약 자체를 외국에서 들어올 거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걔네들 그러면은 쿠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산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직접 그 백신이나 이런 거는 만들긴 하잖아요. 그럼 약국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 이용해서 동종요법 이런 제재들을 만들고 그런 하나요? 그런 약국 거는 제재들을?
그런 거를 하는 약국은 봤어요. 직접적으로 아. 만드는 거는 못 봤지만 그게 그 약국은 봤을 때 그런 걸로 치료를 하는 약국인 거라 그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화학 제품 그런 케미칼 그런 약품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요법들이 좀 더 일상화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약품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많지는 않아도. 뭐 해열제, 진통제, 해열제, 항생제, 네, 항생제. 세파클러 뭐 정말 한 가지인 거예요. 세파는 네, 그냥 세파클러. 세파클러. 뭐 아목시실린 뭐 이렇게 딱 그게 여러 가지 있지도 아목시는 아. 못 봐서 난 세파클러밖에 못 봤고요. 항생제 하나,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 그러니까 그 약국에 구비되어 있는 약이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목록에 약국에 써 있는데 그 목록이 많지가 않아요. 약국도 방문을 하셨었어요? 네, 약국이 워낙에 중간중간 지나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리고 약장에 약이 많지도 않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심각한 질환이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이제 웬만하면은 동종 뭐 이렇게 자연요법이나 이런 걸로 좀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그래요. 그쪽 근데 거기는 전달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약국에서 사실 약이 많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예방해야 예,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요. 1차, 2차, 3차에서 걸러지는 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환자들이 움직인다면 사실 로컬에 있는 약국들은 보통 1차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하고 비해서 약국 서비스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그냥 한번 좀 말을 못 하고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우리처럼 서비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격 자체도 약값도 거기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어느 약국을 가나 똑같은 약값이기 때문에 굳이 또 약사들도 그냥 일정한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거나 막 친절하다거나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 거이긴 하죠. 아무래도 그 보시기에 봤던 물론 이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약국에서 하는 서비스가 보통 이제 처방전 거기도 의약 분업이 돼 있으니까 의약 분업이 네네. 돼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에 의한 처방 조제 및 일반 약품 같은 그래서 것도 있어요. 거기는 또 뭐 약이 한두 가지니까 그 뭐 대체 조절이라든지 뭐 최저의 약품 그런 거는 없겠네요. 그럴 필요가 없어. 거기는 대체할 게 없어.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냥. 그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의약품은 아까 인 것처럼 이제 동종요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약요법을 통해서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약국 내에서 뭐 예방과 관련된 아니면은 건강관리에 관련된 것들 서비스를 뭐 하는 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쿠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환경에 있어서 그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절대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인력이라는 게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약사 포함해서 임상병리사 뭐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업군들이 물론 우리보단 종류는 적긴 있긴 하지만 의사의 역할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의사가 다른 인력들의 역할들도 같이 한다고 거의 볼 그렇죠. 수 있는 왜냐하면 건가요? 의사들은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 병원에서. 무조건 1년에 한두 번은 가정 방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일상 속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건강상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캐치를 하고 매일 연락하는 매일 방문을 거예요.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사들을 왜냐면 120 가구라 그랬으니까 거기를 1년에 한 번은 한두 가야 번씩 가야 한두 돼. 번씩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1년 두 번만 가도 1년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거 하기 싫어한다고요. 매일 가야 돼. 그걸 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인력을 의사를 서포트하는 뭐 간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는 모르겠고 그 1차 의료원 안에도 그 주치 있는 거기에도 콘솔토리에도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한 명 배치돼 있고 예 다른 인력도 같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사를 중심으로 그렇죠. 다른 인력들이 협조를 해서 음. 지역에 뿌리 박혀 있는 의료의 그림. 커뮤니티 케어네, 커뮤니티 케어. 문재인 정말, 정부가 얘기하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방문 진료도 주치의 많이 주장하잖아요. 주치의 예, 제도를 예. 도입해라. 뭐 공공의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냐 많이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정말 완벽한 아이디어란 주치의가 이런 주치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이런 주치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좀 자연스럽게 좀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럼 이제 쿠바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 잠깐 보긴 했었지만 뭐 물론 이제 자료 조사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슷한 시스템으로 또 가려고도 하고 요즘 새롭게 이제 약국 서비스 중에서 뭐 방문 양료의 개념들도 생겨나서 방문하는 약사님들도 있고 또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 이제 정부의 정책들도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의 모델들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쿠바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치의제도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항상 주장을 하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허울 같은 이상과 같은 그런 제도인 것 같고 우리에 맞는 어떤 공공의료의 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쿠바랑은 분명히 다른 거일 것 같아요. 1, 2, 3차가 쿠바처럼 이렇게 모든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쿠바와 같은 뭐 120가구당 하나씩 의사를 배치한다?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에 맞는 공공의료의 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그걸 들어와서 걔네가 이거를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돼 이런 주장은 너무 나이브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의료계나 이쪽에서는 주치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해와서 이제는 좀 안 해, 좀 우리 좀 다른 버전을 말을 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티 케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로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많은 자원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의료에 있어서 전체 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라서 저는 커뮤니티 케어가 오히려 도시보다는 지방, 지자체 뭐 이런 쪽에 더 맞을 것 같아요. 도시는 사실상 네.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필요가 별로 거의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원이 넘치는 곳이라서 예, 도시보다는 뭐 약국이나 병원이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도시라서 오히려 그것들을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가 좀 짜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좀 그런 얘기들은 많이는 없죠. 그냥 지금 쿠바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 이러면 좀 이상적이겠다라는 정도의 좀 정책 방향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범사업 하면서 또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저희는 공공의료원 병원의 숫자가 너무 절대적으로 작잖아요. 우선은 그쵸 공공기관이 너무 작죠. 공공병원 자체가 너무 작아서 뭐 이거는 1, 2, 3차의 연계를 떠나서 그 숫자는 무조건 늘려야 되는 게 그걸 주장을 하는 거는 옳은 일인 것 저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공공의료기관이 많아서 정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실현을 해서 주도권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민간에만 좀 바뀌는 정책들이라서 지금의 계속 한다는 그 뭐죠? 사실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는 뭐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다른 건 전혀 건드리지 않고 어쨌든 민간에서 비급여를 하는데 그것들이 비급여 진료비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 민간에게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정작 정부가 하고 싶거나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의료의 서비스나 정책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참 오늘 조용히 계시다 이제 마지막에. 만약에 본인 부담금도 거의 그 무상에 가까운 형태로 떨어뜨려주고, 예, 보장하는 거? 보장 범위도 예를 들어서 한 80, 우리가 OECD 평균이라고 하는 이제 80% 이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시스템화에서는 그 종합병원으로 많이 가겠죠. 요번에도 종합병원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면 제일 좋은 데가 상급 병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지잖아요. 안정적으로 예. 이제는. 그러면 보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수익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상급병원들 몇몇 병원들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형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 있는 의료 자원들이 고갈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지금 쿠바처럼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의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쿠바는 거꾸로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대신에 자본이 없다 보니까 자본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재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산을 하려면 자본주의의 잉여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임금은 다른 거니까. 임금은 원래 노동자가 그 다음날 일하러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재생산 비용이니까 이 부분들은 잉여가치는 아니거든요. 잉여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자를 이용을 해서 부불노동을 이용을 해서 자본가가 이윤을 가져가는 건데 그 잉여 가치가 뭘로 배분이 되냐면 뭐 이자로도 배분이 되어지고 자기 이윤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다음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쿠바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이제 그 나라는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을 통해서 이런 자본의 순환을 일으키게 할 것인지 국가가 이제 국가의 기능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복지국가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복지국가가 소비를 중심으로 해갖고 소비를 국가가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국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생산은 놔두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생산은 그냥 그 개별 자본이 하게끔 하고 그 생산된 소비를 국가가 공동구매해갖고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지국가가 왜 해체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 자본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공동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의사와 약사들은 방문을 해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그 방문에 따르는 행위가 전부 소비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소비라고 하는 게 우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소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복지국가는 그 소비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도는 거죠. 소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자본주의를 안정화를 시키는 하나의 기제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복지국가를 너무 왜 해체하냐는 거예요. 지금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해체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스웨덴도 복지국가가 일정 정도 이제 줄고 있고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에도 국영이었다가 그 그렇죠. 민간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 그 NHS를 그 완화를 시킨다고 완화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안 되긴 했어도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해체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자본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시장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이 시장화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런 소비를 하게끔 하는 패턴이 규율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가 그 시장을 그 방법을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에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이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자기네들한테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 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형태로서의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복지국가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시장에서 대부분도 맡겨놓는데 그게 또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쿠바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쿠바를 뭐 이상적인 국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어떤 경로 의존성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복지국가로 가자고 얘기를 하지 쿠바와 같은 형태로 가자고 얘기를 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며칠 전에 제가 봤던 논문이 그런 일정의 답을 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을 얘기를 할 때 건강에 이 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성을 할 때 그 건강이 나름대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 중에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이 많냐 적냐, 그 자원이 어떻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거 같은 경우, 아니면 내가 여유롭게 노동 현장에서 여유롭게 노동을 할 수 있고, 또는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여유로운 삶을 또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의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애의 육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다 나한테 관계와 요인을 미쳐서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어느 정도로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회에서 보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송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우리 김은세 송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안타까운 게 쿠바가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집회를 할 만한 그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활력이 그게 정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주장하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그게 좋든 나쁘든 즐겁게 춤만 추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 나라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변화를 있을 수도 겪고 있어요. 있는 그러니까 과정이고 저희가 못 보는 우리의 부분이 기준에서 봤을 때 네. 집회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집회는 또 다른 것일 그쵸. 수 있는 거인 거라서 안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는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지지층과 다른 쪽에서의 반대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자의 선택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긴장관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치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것인데? 조금 이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네. 얘기까지 하려는 건 아니,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해야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알겠고요. 저는 좀 아까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는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달 체계 부분이었어요. 1차 물론 이제 인구당 뭐 의사를 배치하고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로 명목상으로만 돼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모든 환자들이 뭐 3차까지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것들을 항상 어느 정부든지 전달 체계 얘기를 한마디씩은 하는데 막상 손댄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 전달 체계라는 게 우리의 네. 지금 이 의료 구조상에서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이 네. 이렇게 많고 그 1, 2, 3차의
뭐 어떤 큰 병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다양한 그 병의원들 그 의원들 사이에서 전달 체계라는 거는 의료기관들 사이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능하지 않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기관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공의료의 확충이 중요하다. 병원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차라리 저는 좀 우리가 커뮤니티 K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하긴 했었지만 그 중간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사람이 그 필요한 그 국민과 1대1이 접촉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개자.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는 구조? 일종의 예. 컨설팅을 해. 예.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컨설팅.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사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 민간에 의료기관의 맡겨놨기 때문에 의사가 저는 의사가 그거를 그걸 할 수 못할 있을 것이다라고 거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선생님은 보고 있는 않고 거고, 그런 예. 인력들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것들이 차라리 오히려 그런 인력을 통해서 그 환자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융통적 그 환자에 맞게끔 이렇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더 나을 것 같고 그거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생각이네요. 이게 지역 어떤 뭐 1차, 2차, 3차 얘네들 쿠바처럼 우리가 그거를 연계해서 그거에 대해 전달 체계를 좀 더 잘 지금보다 더 이렇게 좀 물론 지금은 워낙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근데 아닌가 그게 제가 생각을 할 가능하지 때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쿠바 물론 혁명을 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의료나 그 교육과 어떤 이게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 부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의원과 약국도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비용의 상당 부분들은 준 세금으로 이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그 민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전달을 시키겠어? 자기가 더 많은 행위를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그 실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게 바로 국가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 정치적인 장소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 속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각축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정치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정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이 될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국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런 국가의 역할이 그런 건데, 그런 국가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건 너무 당연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충족이 되어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쿠바 같은 나라의 예도 그것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한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근데 지금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1차, 2차, 3차로 가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의료 체계도 고민을 해봐야죠. 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은 사실 뭐 수많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감상을 좀 예. 드는 걸로. 저도 뭐 어쨌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쿠바에 대한 것들을 뭐 잠깐이지만 조금이라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고요. 다른 나라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들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보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제 한번 잡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사실 이렇게 엉망인 시스템에서도 엉망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인 무한 경쟁적인 시스템에서도 사람들의 건강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좀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통계로 나온 걸 보면 만족도는 조금씩 다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아, 종합병원도 올라가고 이따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만족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 근데 설문조사가 어떻게 구성된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가고 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쿠바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